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에 앞서갔던 나라예요. 왜냐면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세계 아동 인권 선언보다 1년 앞서서 어린이 선언을 했던 그런 훌륭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당연히 부모들이 보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부모는 준비되지 않고 역량도 없고 그런 부모에게까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생존과 관련된 뭐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는 부모라도 어쩔 수 없다.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반영한 법이 아동기본법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해 주셨는데 네네. 아니 그 아동권리보장원 전 사실 죄송하지만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그러실 분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8개의 민간기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기관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아동정책과 아동사업을 좀 더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의 뭐 행복이나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인데 지금 뭐 국민들께서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세요. 근데 이제 아동을 가지고 있는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편인데 여하튼 계속 인지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지원에서부터 위기임산부 지원이 이제 끝나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입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정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가정 내에서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학대받지 않도록 아까 전에 학대 영상이 나왔는데 학대받지 않도록 뭐 실종되지 않도록 그리고 돌봄이 제공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또 자립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까지. 자립까지. 그래서 저희는 임신 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하는 관여하는 생애 주기에 전 생애 주기에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아동 권리라는 이름을 가진 공공기관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의미 있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라고 있고 뭐 저희가 모르는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나라에서는 하여튼간 저희가 처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적어 나왔고 그래서 위기 아동이 건강하게 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일반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아동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송은 그럼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서 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니요, 저희도 뭐 나온다고 나오지만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렇냐면은 그 지금 혹시 배지를 달고 계신데 이게 좀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잘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단 거거든요. 일부러 지금 무슨 이게 배지입니까? 365일 아동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달고 다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365일 아동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365일 아동의 날이 될 때 바로 달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달고 다니면 물어보시는 사람이 없는데 거꾸로 달고 다니면 꼭 제대로 달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럼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약간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길 차관님도 항상 말씀하세요. 약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이제 3차가 진행되거든요. 매년 5년 단위로 정부나 지자체나 다른 부처들이 해야 하는 아동정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담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체 발달을 위한 뭐 이런 뭐 체육에서부터 뭐 나중에는 뭐 아동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뭐 가족, 보육, 교육,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이거를 그냥 계획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뭐 준비하고 계획을 만들고 준비하고 시행 계획을 평가하고 이런 역할들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관이 강조하는 아동 중심 접근법의 구체적인 그 어떤 의미랑 또 실천 방안 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제 비준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아동 권리 협약에 맞춰서 우리 기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핵심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비차별이라든지 아동 이익 최우선이라든지 네. 아동의 생명 발달권 존중이라든지 아동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약한 게 아동의 의견 존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인데 네네. 무슨 아동의 의견이 존중?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면 저 약간 되지. 찔렸어요. 지금 오늘도 저 아이 첫째 아이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줘야 되는데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냅다 그냥 제가 약 먹어야 돼 하면서 제가 입에 넣었더니 물었거든요.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하나. 야,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찔리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존중받았던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생생활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정책에 무슨 의견이 있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의 의견이 뭔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성인들의 의견도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은 굉장히 좋지만 어떤 사람의 의견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수준이 다르고 뭔가 역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그 연령이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교육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기는 쉽거든요. 근데 부모답기는 어렵습니다. 되게도 요즘 힘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쉽지만 부모답게 부모처럼 이렇게 예전에 이제 부모가 부모답게 이제 행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이의 의견도 존중하고 아이의 권리를 뭐 이렇게 반영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 교육 같은 경우 가보면은 지역사회에 부모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시면 할 텐데 그게는 거의 대부분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분들이 오세요.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이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안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부모 교육 쪽으로 이렇게 부모 교육을 받도록 만드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진짜 우리 원장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진짜 의견 존중에서 제가 이런 것들이 진짜 바람직한 양육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82년생이다 보니까 89년에 이제 뭐 유엔 아동 권리 보장 뭐 이런 것들 저는 사실 그런 혜택이나 그런 것들 받아본 적이 사실 그렇죠. 뭐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문화가 많았고 뭐 체벌도 용인되던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2021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징계권 조항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한 대만 때려도 이게 아동 학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맞고 자랐는데 이러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동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또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동 기본법 하면 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저희가 1991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이거를 국내법화하는 게 아동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에 앞서갔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세계 아동 인권 선언보다 1년 앞서서 어린이 선언을 했던 그런 훌륭한 나라입니다. 어린이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100년을 더 선도하기 위해서는 네.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원래는 아동의 권리는 아동기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동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동기본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당연히 부모들이 보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부모는 준비되지 않고 역량도 없고 뭐 학대하고 이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모에게까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가 아니라 부모보다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동기본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아동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수혈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뭐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은. 네. 이런 아주 생존과 관련된 네. 뭐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는 부모라도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얘기. 그 부모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권리만 주장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부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들을 스포일하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도록 하는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아동의 책임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적절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적절하게 책임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반영한 법이 아동기본법입니다. 네, 기본적인 책임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가 좀 맞습니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이 장치들. 19대부터 계속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요번 22대 국회에도 발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아동권리보장원도 뭐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한다든지 아동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번 뭐 저희가 뭐 신문 기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뭐 왜 아동기본법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아동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아동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생각이 뭐 듭니다. 이렇게 저출생 시대, 그리고 어느 생명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해 2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7남매를 키우는 부모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자녀 1명은 이미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녀를 향한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의 죽음으로 부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가정 내 학대가 드러난 뒤에도 학대가 지속되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지난해에 2명 등 지난 4년간 해마다 재학대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가평에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집에 돌려보내진 5살 아이가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선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9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복 학대가 확인돼도 80% 이상은 학대자와 분리 없이 원 가정에서 관리받는 것이 현실.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우선해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복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매년 발표되는 정부 아동학대 통계에는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네. 실효성 있는 그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 중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학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충현 아나운서께서도 네. 기회가 되시면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감사하겠고요. 네. 그런 릴레이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뭐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보도될 때에도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보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동학대 보도에 뭐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대를 당했으면 재학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동학대 저희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사례관리를 내시로 하는 작업들을 뭐 한다거나 이건 저희 그 사업으로는 방문톡톡 마음톡톡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직접 방문해서 학대 가정에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되는지 직접 가르치고 뭔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기관의 상담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방하도록 그리고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 그 상황에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하여튼 이분들이 장기 근속을 못 하세요. 너무 힘든 일을 뭐 임금은 별로 높지 않고 뭐 일은 굉장히 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한 3년 정도 이제 근속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길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전문성이고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재학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뭐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또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 출산제를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입니다. 보호 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들어온 상담 신청은 45건, 이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상담 기관을 찾은 위기 임산부 중에는 출산이 임박한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임신 중절 권유로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기관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출산을 도왔고 10대 임산부는 결국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면 쉽게 아이를 포기할 거란 우려와 달리 직접 양육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유기될 뻔한 갓난아기를 보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했던 임산부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을 청했고 상담사들이 긴급 출동에 나섰습니다. 상담 후 출생 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아기 입양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호 출산제 시행 한 달, 위기 임산부 419명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명은 임신 중절 대신 보호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5명의 소중한 아이가 또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 그럼 원장님 그럼 우선 이 보호 출산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방금 보신 뉴스는 지난해 뉴스니까 이 이후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했을 텐데 지금은 좀 얼마나 더 많은 임산부를 도와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 요맘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뭐 냉장고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을 더하게 된 출생 통보제라고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이렇게 등록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약간 사각지대였죠. 그래서 이제 출생 통보제가 되면 이제 뭐 위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병원에서 출산하지
안아야겠다. 바로 출생 등록이 되니까. 네. 그래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만든 게 위기 임산부 지원 보호 출산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그 실명을 가명으로 해서 뭔가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그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보호 출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들이 있고 그런 지원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알리고 뭐 최후의 보루로서는 보호 출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리다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호 출산은 조금 이게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에 17개 시도에 네. 지역 상담 기관이 있고 아동권리부장원은 그게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네. 원가정에서 양육을 안 되면은 보호 출산하도록 네. 보호 출산에 하면 보호 출산을 결정하더라도 계속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양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있고요. 생각하게끔. 그리고 보호 출산을 이제 최종 결정했을 때는 아동의 알 권리, 나중에 이제 18세가 되면 찾아올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작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는 한 달 이후를 얘기했는데 2024년 말까지 900명의 위기 임산부를 지원을 했고요. 네. 3,00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2명 정도가 보호 출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가 보호 출산을 결정했고 최후의 보루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재 국내 이런 위기 임산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임산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숫자로는 900명이 됐는데 그 이상이겠죠? 그 훨씬 더 많은 네. 숫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17개 시도에 지역 상담 기관이 있고 지역 상담 기관에 1308 전화가 있습니다. 1308. 네. 네.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308 전화를 하시면 네. 지역의 상담 기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대안, 네. 원가정 양육했을 때, 입양 보낼 때, 보호 출산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위기 임산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네.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고 유모차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런 그 생활용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기저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1308이라는 전화번호도 알게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또 유튜브로 함께도 제공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출연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널리 알려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가 뭔가 옆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회 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10대 부모들도 있고요. 네. 혼외 출산도 있고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원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렵겠다. 경제적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제가 이제 아동 영역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이들 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네.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 가명으로 그분들이 숨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으로
병원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생모 생부의 그 정보 공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이를 보호 출산으로 보내는 게 다가 아니고 18세가 된 이후에 본인의 그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그건 본능이죠. 뭐 본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찾을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출생 증서를 보관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이 나중에 이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립니다.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서. 지금은 그 뭐 예를 들어 최후의 선택이긴 하지만 보호 출산을 선택했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가정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이런 알 권리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전장치들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원가정 양육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도를 게 그게 뭐 그 부모님한테도 그렇고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가장 바람직한 것들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그 보호 종료 청소년들, 즉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련 뉴스 영상 함께 보시죠. 4년 전 보육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는 정재국 씨. 지난달 꿈같던 취업에 성공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출금 지원이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은 뭐 애초에 어려울 거고 전세, 월세는 뭐 어떻게 구하며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좀 막막하죠. 지난해 초 보육시설을 떠난 이 여성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매달 받는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론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관리비를 내는 방법도 몰랐고 막막한 것도 있었는데 외롭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자립수당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은 9,800여 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들은 일시금 1,000만 원과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취업 준비도 부족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떠밀리듯 세상에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떠밀리듯 세상에 나온 청년들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말 이분들은 세상을 탓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도 인터뷰에도 잠깐 외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들 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홀로서기는 아직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보호 종료 청소년이 얼마나 되고 또 이들 위해서 어떤 사업을 또 펼치고 계신지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1,700명. 1,700명. 뭐 지금 계속 숫자는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국가가 기른 아이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에서 기른 아이들이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됐을 때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보면 부모가 좀 더 길게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기도 하고 뭐 캥거루족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에 취업 시기가 워낙 늦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좀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을 정도로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친구들은 보호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라 되면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도 딱 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 지원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2018년 이후부터는 자립수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립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매월 한 50만 원 정도씩 이제 지원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3년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년까지 이제 늘어나서 이런 뭐 아주 초기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자립정착금이라든지 디딤시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경제적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거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LH를 통해서 그리고 청년 지원 주택을 통해서 뭔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은 어디 보면 기초 중에 기초고 그 이후에 심리 정서적 지원. 네. 뭐 부모한테 뭐 경제적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데서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 뭐 통합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만들어졌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 네. 뭐 해봤자 소용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네. 1인당 담당하는 사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이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18세에 바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24세까지 또 연장을 해놨고 그리고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년에 비해서는 뭐 부모의 그늘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부모의 그늘막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그런 마음만이라도 더 느껴지면 외롭다는 말은 네, 좀 맞습니다. 이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입양 사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입양 사업본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해외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아이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네. 70년 입양 역사인데 주로 이제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023년에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올해부터 2025년 7월부터는 입양 체계가 공공화가 됩니다.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입양이 네.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예비 입양 부모가 예전 같으면 입양 신청을 할 때 그 민간 입양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아까 전에 뭐 입양인들이 내 뿌리를 찾게 해달라 이런 신청 같은 걸 하는 걸 입양 정보 공개 청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아동권리보장원에. 그래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뭔가 네. 입양이 그 효율적으로 네.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동권리보장원이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력도 부족한데 부서도 예전에는 1개 부서로 운영이 됐는데 3개 부서로 확대를 하고 뭐 입양 실무 지원부, 뭐 입양 정보 공개 지원부, 뭐 가정형 보호 지원부 이렇게 3개 부서로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올 7월 19일 날 이제 입양 공공화가 되면 훨씬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예산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민간 입양 기관에서는 뭐 100명 이상이 이제 진행되던 사업을 네. 뭐 저희가 한 20명, 30명에서 이제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처음에는 열악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인들께도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안내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변화를 통해서 계속 체계를 잡아가지 않을까. 첫 술에 배부를 수 맞습니다. 없고 네.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네. 이게 또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한 입양이기 때문에 비준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19일 날 입양 체계가 공공화되면 비준을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입양을 이렇게 국가 책임으로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기적인 또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의 미션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입니다. 이런 거에는 뭐 국가, 아동권리보장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하려면 많이 알려야 됩니다. 뭐 저희끼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책이 많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널리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 필요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동권리보장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도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할 거고요. 입양 체계 공공화도 올해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8개의 사업이 합쳐졌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뭐 화학적으로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결합에서 벗어나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동 권리 보장은 알리기 위한 필요한 뭐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니까 하신다면요. 저희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나온 이유는 아동 권리 보장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아동이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네.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많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충현 아나운서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께서 네. 함께 해주시면 네. 진짜 전 국민이 그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네.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이런 것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원장님 여기 배지가 제대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준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